일본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이 한국 마트에서 쌀을 사재기하는 영상 보셨나요? 웃음이 나오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싸고 맛있다며 SNS에 인증샷 올리는 일본인들. 일본 관광객 한국 마트에서 쌀 10kg 구매에 귀국 신고. 이런 뉴스의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요? 한때 우리의 쌀을 강제로 가져갔던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기꺼이 돈을 내고 우리 쌀을 사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 병원의 임상영양과장이 들려주는 밥 한 공기의 정의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사카 종합병원 임상영양과 과장 미야모토 미카입니다. 2025년 봄 병원에 새로 들어온 신입 영양사들과 환영 회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미야모토 과장님, 요즘 집에서는 쌀밥 거의 안 먹어요. 고시히카리도 너무 비싸졌거든요. 코코로 영양사의 말에 다른 신입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저희 집은 이제 빵이나 파스타로 대체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유리코의 말에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쌀값이 오른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신입 직원 마사키가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5kg당 8,200엔, 한국 돈으로 약 8만 원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99% 상승했다고 합니다. 병원 급식도 영향을 받고 있죠? 마사키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병원 식단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식재료 비용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죠. 맞아요. 우리 병원도 쌀 급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태국산 쌀로 일부 대체하거나 주 2, 3회 빵식으로 전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었죠. 환자 영양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에서조차 이런 상황이라니 씁쓸했습니다. 저희 대학 친구들은 더 심해요. 쌀 대신 파스타, 빵식단, 월급날까지 버티기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이에요. 마사키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식생활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마사키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친구 타나카는 오사카 대학 3학년인데 아침은 바나나 하나, 점심은 학교 식당, 저녁은 컵라면으로 해결한대요. 쌀을 사기엔 너무 비싸대요. 월 식비가 35,000엔인데 작년보다 25%나 늘었답니다. 유리코도 말했습니다. 제 오빠는 도쿄에서 일하는데 친구들과 반찬 공유 모임을 만들었대요. 각자 반찬 하나씩 만들어 나눠 가진대요. 밥은 주 2, 3회만 먹고 나머지는 빵으로 대체한다고 해요. 코코로도 덧붙였습니다. 요즘엔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할인점도 인기래요. 유통기한 빵식단이라는 해시태그로 정보를 공유한대요.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쌀의 나라 일본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밥 한 공기가 사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흰쌀밥 한 그릇이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룬 시대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빵과 파스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득 우리와 비슷한 쌀 문화를 가진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그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사무실 책장에는 일본 쌀 품종에 관한 책과 자료가 가득합니다. 임상영양과 과장으로서 저는 항상 최고의 식재료를 고집해왔어요. 특히 쌀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컸죠. 미야모토 과장님, 이번 주 식단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스즈키 영양사가 식단표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중 쌀 품종이 변경된 것을 발견했어요. 왜 고시히카리에서 일반 품종으로 바꿨죠? 스즈키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경영부에서 요청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말을 듣자마자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자 식단에서 타협할 수 없다는 게 제 철학이었어요. 지난 15년간 저는 고시히카리 사사니시키 같은 프리미엄 쌀만을 고집해왔답니다. 직접 산지 시찰까지 다녀온 적도 있었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품질은 타협할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스즈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이대로라면 병원 식단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결국 다른 부분에서 타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원내 영양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아시아 식문화와 건강이었어요. 세미나에서 한국의 식문화도 언급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발효식품과 매운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특징이며 쌀의 품질은 일본에 비해 다소 투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미나 중에 이렇게 언급했지만 사실 한국 쌀을 직접 맛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인식 아니 어쩌면 우리 일본인들의 오만한 시각을 바탕으로 말했을 뿐이었죠. 한 번은 학회에서 만난 한국 영양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쌀의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고시히카리의 균일한 입자와 윤기 그리고 은은한 향기는 다른 나라 쌀이 따라올 수 없죠. 그렇게 자부심을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자부심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품질은 여전히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쌀밥을 포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주 발표할 학회 논문을 준비해야 했죠. 주제는 아시아 국가의 식량 안보와 영양 정책이었습니다. 논문을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필리핀의 충격적인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시아 식량 안보 보고서를 열람하다 충격적인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2018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쌀값 폭등 사태였어요. 태풍 망쿠시 필리핀의 주요 곡창지대를 강타하면서 쌀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거기에 국가식량청의 쌀 비축량 부족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 쌀 수입 지연이 겹쳤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죠.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018년 9월 필리핀의 물가 상승률은 6.7%를 기록했어요. 9년 만에 최고치였죠. 쌀 가격은 50% 이상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쌀 가격을 통제하지 못하자 결국 1인당 쌀 구매량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구당 5kg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어요. 마닐라 퀘존시티에서는 국가식량청 창고 앞에서 주민 수백 명이 7시간 이상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민다나오 섬에서는 쌀 배급소에서 물량 부족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일부 상점에서는 약탈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보고서에는 당시 SNS에 퍼졌던 시민들의 글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쌀이 사라졌다, 아이들이 굶고 있다와 같은 절박한 메시지들이었죠. 필리핀 정부는 결국 비상 쌀 수입을 승인하고 쌀 수입 관세화법을 제정해 쌀 수입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후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식량 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였죠. 일본도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쌀 소비량을 확인해보니 1962년에는 1인당 연간 118kg이었던 쌀 소비량이 현재는 약 5kg 이하로 떨어졌더군요. 거기에 쌀값은 2년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마 이대로라면 쌀은 점점 더 일반 국민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달력을 보니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임상 영양학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데 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쌀값 폭등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러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학회 일정은 오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상쾌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걷다가 대형마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식품 가격은 어떨까?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트 안은 활기찼습니다. 진열대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했고 손님들은 분주히 장을 보고 있었죠. 쌀 코너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 진열된 쌀 포대들.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10kg에 28,000원. 머릿속으로 빠르게 환산해보니 일본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고시히카리 5kg이 8,200엔인데 여기선 10kg이 28,000원이라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쌀 포장에 적힌 문구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질지수 1등급, 공공비 축리 방출 물량, 농식품부 인증, 도정일자 기재. 이런 표시들은 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 정도라면 병원 납품 쌀 수준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직원이 제 말을 들었는지 다가왔어요. 무엇을 찾으세요? 서툰 한국어로 질문을 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쌀은 한국 정부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것이며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소비하는 품종이라고 했어요. 이 쌀은 공공비축미 방출 물량인데 정부가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쌀이에요. 미질지수도 1등급이고요. 미질지수라는 건 무엇인가요? 쌀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예요. 쉽게 말해 쌀의 맛과 품질을 수치로 나타낸 거죠. 단백질 함량, 아밀로스 함량, 도정도, 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한 포대를 구입해 보기로 했어요. 계산대에서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쌀 가격은 항상 이 정도인가요? 최근에 많이 올랐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약간 올랐지만 크게 변동은 없어요. 10에서 15% 정도. 정부에서 가격 안정화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거든요. 10에서 15% 상승.
일본의 99% 상승과 비교하면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품질의 쌀을 이 가격에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 이번 출장에서는 호텔 대신 레지던스형 숙소로 옮기기로 예약해 두었어요. 취사시설이 있는 곳이라 직접 요리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한국 쌀로 밥을 지어 먹어보면 정말 맛이 어떨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호기심 어린 구매가 제 인생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레지던스형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전기밥솥이 있어 다행이었어요. 구입한 한국 쌀을 꺼내 물에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이 맑은 물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맑은 물에서 빛나는 쌀알이야말로 좋은 쌀이라고요. 그 기억이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영양사인 저에게 쌀은 그저 식재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문화의 결정체이자 생명을 지탱하는 근원이죠. 손끝으로 쌀알의 질감을 느끼며 전문가적 시각으로 관찰했습니다. 알의 크기가 균일하고 윤기가 돌았어요. 흠집이나 이물질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균일한 입자 크기, 맑은 색상. 분명 고품질인데 물을 3번 갈아가며 쌀을 씻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방법 그대로였어요. 물을 적당히 넣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찌릉찌릉 소리와 함께 밥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찌는 동안 숙소 안에 서서히 밥 짓는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밥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셨죠. 그 시절엔 쌀이 귀했지만 어머니는 늘 우리 가족은 하얀 쌀밥을 먹어야 한다고 고집하셨어요. 엄마의 밥 냄새. 어느새 창밖은 어두워지고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과 한국 이웃 나라이면서도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드디어 밥솥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설렘과 호기심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훅 하고 올라오는 수증기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햇살 받은 진주처럼 윤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고슬고슬하게 익은 밥알들이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전분 균형, 수분 함량, 탄성. 전혀 손색 없어. 전문가로서 객관적 평가를 내리려 했지만 솔직한 감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일본 쌀보다 나아. 어떻게 이런 품질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일본 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압도적인 우수함이었습니다. 밥을 한 그릇 더 담았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퍼졌어요. 쌀의 단맛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일본 쌀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유의 탄력성과 고소함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밥맛은 쌀맛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정성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밥은 쌀맛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품질의 쌀을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걸까요? 제 판단 기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음식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일 학회에서 한국 동료들을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학회장에서 한국 측 영양사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제 마트에서 한국 쌀을 샀어요. 정말 품질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품질을 이 가격에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박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거든요.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공공비축미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매년 일정량의 쌀을 수매에 비축한다고 합니다. 연간 약 35에서 45만 톤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마치 석유 비축하듯 쌀을 비축하는 것이죠. 쌀이 부족하면 비축미를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고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사들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줍니다. 덕분에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죠. 그렇군요.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최근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제도는 없나요? 제 관심이 높아지자 박지원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쌀 직불금 제도도 중요해요. 농사지은 양과 상관없이 농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풍년이든 흉년이든 기본 생활은 가능하도록 해주죠. 이 제도 덕분에 농가는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품질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많이 생산하기보다는 좋은 쌀을 생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청년농 육성 정책도 놀라웠습니다. 한국도 농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젊은이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해요.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80-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제공해요. 또 농지은행에서 청년농을 우선 지원하고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스마트팜이요? 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대식 농장이에요. 컴퓨터로 온도, 습도, 햇빛 등을 자동 조절하면서 최적의 환경에서 작물을 키우는 거죠. 젊은 농부들이 첨단 기술로 농사를 지으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대화를 마치고 학회 세션에 참석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조사를 이어갔어요. 한국과 일본의 쌀 정책을 비교해보니 차이점이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쌀 생산 조절을 이유로 감산 정책만 고수해왔어요.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유지하려 했던 거죠. 반면 한국은 생산과 소비, 가격과 품질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쌀 품종 개발 역사였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 개발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 꾸준히 연구를 이어온 결과 이제는 일본 품종과 견줄 만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품종들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째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국민들은 비싼 쌀값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고등학교 시절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에서 실시했던 산미증식계획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1920년대 일본은 조선에서 쌀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죠. 조선 농민들은 자신이 지은 쌀을 일본에 빼앗기고 정작 자신은 보리밥과 숫개떡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한 나라의 식량은 그 나라가 지켜야 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식량을 빼앗았었죠. 그것도 강제로 말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과 현재 상황 사이의 아이러니를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식민지 정책으로 강제로 조선의 쌀을 가져갔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서 품질 좋은 쌀을 사오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어요. 강제로 빼앗던 시대에서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시대로 변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쌀에 대한 일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전에 무시했던 한국 쌀이 이제는 일본 쌀보다 더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제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가 조선의 농업을 발전시켰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은 자국의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이제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점점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고 쌀마저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었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 것이죠. 다음날 아침 마지막 학회 일정을 위해 준비하면서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역사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발표 자료를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주제는 임상영양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사례를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식량 안보와 임상 영양의 관계입니다. 청중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필리핀의 쌀 폭동 사례를 소개하며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먼저 설명했어요. 2018년 필리핀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비축미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마닐라에서는 주민들이 7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고 민다나오 섬에서는 약탈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어서 일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현재 쌀 가격이 2년 사이 약 99%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탈밥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쌀을 사는 대신 빵이나 파스타로 끼니를 해결하는 현상이 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공비축미 제도, 직불금 제도,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쌀의 품질과 가격 안정을 모두 달성하고 있습니다. 10kg에 28,000원이라는 가격으로도 놀라운 품질의 쌀을 공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자재는 맛과 영양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식량이란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밥상은 지금 그 역할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대 이상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참가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영양사가 한국의 식량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간 것 같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일본인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미야모토 선생님, 일본의 쌀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쌀의 품질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가격이 너무 높아져 국민들이 쌀밥을 포기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품질과 가격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식량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쌀이 사치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한국에서 구입한 쌀을 생각했습니다. 수화물로 붙이기 위해 포장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으로 쌀을 가져간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발적 선택이었고 그 안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 구입한 쌀 포대를 생각했어요. 가족들에게 직접 한국 쌀로 지은 밥을 맛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진지해졌어요. 정말 한국 쌀이 이렇게 맛있다니 놀랍네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건 정책의 차이야. 우리는 품질만 추구하다가 가격을 놓쳤어.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잡았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 결과야.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영양사이고 일본 사람이며 지금 한국 쌀로 우리 가족의 밥을 짓습니다. 이 밥에는 가격표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의 밥상을 지키려는 국가의 의지, 그것이 진정한 식량 안보의 정의입니다. 글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사카의 밤하늘이 서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부터 변화의 목소리를 내야겠다고요. 밥 한 공기의 의미를 일본 사회에 다시 일깨우기 위해 작은 걸음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병원 영양부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쌀 구매 정책을 재검토해봤으면 합니다. 꼭 고시카리가 아니어도 품질과 가격의 균형을 갖춘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보였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 한 공기의 의미,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임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때는 우리의 쌀을 빼앗아갔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 쌀을 사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과 정책적 성공의 결과입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보릿고개를 넘으시며 배고픔을 견디셨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국물 한 그릇이 소원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식량안보 모범국가로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의 밥상이 풍요로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지금의 자손들에게 풍요로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감동텐 X였습니다. 우리의 쌀을 계속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